지난 2024년 1월 미국의 한 유명한 유튜브 채널에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의 영상 하나가 공개됐습니다. 제레미 코벨이라고 하는 이 유튜버는 미국에서 상당히 인지도 있는 UFO 연구가이자 또 다큐멘터리 제작자이기도 한데요. 먼저 그가 주장한 영상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제목, 해파리 미확인 비행 현상. 지금 보는 이 영상은 2017년 10월 이라크에 있는 미 합동 작전 기지에서 촬영된 UAP 영상이다. 영상은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되었고 어느 날 의문의 비행체 한 대가 기지로 침입해 촬영된 모습이다. 현재 해당 비행체는 출처가 불분명한 상태며 미군 당국이 공식적으로 미확인 비행 현상으로 분류한 상태이다. 또한 그는 당시 미국이 사건에 대한 모든 증거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다고 주장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의 일부가 비밀리에 저장돼 이를 공개할 수 있게 된 것이라 말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의 길이는 불과 2분 남짓이었지만 원래 풀영상의 길이는 무려 17분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잘린 영상에서는 해당 비행체가 하늘에서 낙하해 물속으로 잠수를 하기도 하고 또 약 17분 후 다시 물속에서 빠져나와 빠르게 방향 전환을 한 뒤 이렇게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유유히 상공을 비행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영상이 바로 그 이후의 장면입니다. 그럼 물체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어느 한 가을밤 미군 기지 상공에서 좌측 방향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는 의문의 비행체의 모습. 근데 참 특이하게도 이 물체를 보면 뭔가 굉장히 이질적인 느낌이 듭니다. 비행을 하는데 일체의 움직임도 없어요. 이렇게 가만히 고정된 상태로 날아가는데 그렇다고 이게 비행기처럼 엔진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만약 추진체가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열화상 카메라에 분명 보였을 겁니다. 그럼 혹시 카메라 렌즈에 빗방울이나 혹은 새똥 같은 게 묻어있던 거 아니야? 물체가 되게 어색해 보이는데? 그건 아닙니다. 물체의 위치가 화면의 중심에서 계속 변화하고 있는 걸 보면 분명 상공을 날고 있는 비행체는 맞습니다. 또 그러면서 물체의 색상은 하얘졌다 또 까매졌다 계속 반복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열화상 카메라에서 색상이 바뀐다는 것, 네, 물체의 온도가 자체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분은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스스로 온도를 변화하고 일체의 움직임도 없이 또 어떠한 추진체도 없이 비행이 가능한 물체, 혹시 바람에 날려가는 쓰레기일까요? 아니면 하늘을 떠다니는 풍선일까요? 실제로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축제에서 자주 보는 이런 풍선 다발을 보면 정말 영상 속의 비행체와 얼추 비슷해 보이긴 하죠. 하지만 열화상 카메라에 이렇게 물체의 모든 부분의 색상이 동일하게 변화하고 있는 걸 보면 또 단순히 풍선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약 풍선 다발이라면 이 아랫부분은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끈의 온도가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할 리는 없겠죠. 그리고 날아가는 모습도 풍선이라고 하기엔 굉장히 어색합니다. 바람에 날린다는데 움직임도 전혀 없고요. 이에 음모론자들은 한 가지 가설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이 비행체가 옛부터 자주 목격되어 왔던 구름형 UFO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름형 UFO라고 들어보셨나요? 저희 채널에서도 예전에 한번 다뤘었던 주제이긴 한데 일명 해파리 UFO라고도 불리고요. 전 세계 UFO 목격 사례 중 가장 많이 발견되는 굉장히 신기한 비행 현상입니다. 구름형 UFO는 말 그대로 구름이나 안개처럼 생긴 UFO를 뜻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평범한 구름과는 달리 마치 중력을 조절하듯 하늘을 유영하며 떠다니는 게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생긴 게 꼭 해파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외국에선 스카이 젤리피쉬라고도 불리는데요. 실제로 일부 단체에서는 이 구름형 UFO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을 만큼 외국에선 상당히 유명한 녀석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2017년 미군 기지에서 촬영된 해당 UFO 역시 스카이 젤리피쉬와 굉장히 흡사해 보인다는 음모론이 제기되었던 것이었죠. 그러면 대체 이 구름형 UFO가 뭐길래 사람들이 이토록 열광하고 거기다 연구까지 진행하고 있는 걸까요? 연구의 시작은 어느 날 엔젤에어라고 하는 하늘에서 떨어진 한 이상 물질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엔젤에어는 구름형 UFO가 목격된 자리에서 항상 함께 발견되는 미스터리한 현상으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얇은 비단실 같은 은백색의 이상 물질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천사의 머리카락처럼 보인다고 해서 엔젤에어라는 이름이 붙어졌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몇 안 되는 UFO의 물질적 증거이기도 하죠. 엔젤에어를 직접 연구한 피렌체 대학의 지오반니 교수는 해당 물질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엔젤에어는 땅에 떨어진 직후 몇 분만 지나도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다.
또한 간단한 물리적 접촉에도 쉽게 분해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람의 손에 닿으면 그 즉시 사라져버린다. 엔젤 헤어의 굵기는 평균적인 모발보다 1.5배 더 가늘며 은백색의 반투명한 물질이다. 극히 미세한 섬유를 가진 물질로서 자연적으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낮고 현재로선 지구상에 이와 유사한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동화학 분석을 통한 엔젤 헤어의 성분을 검사한 결과 물질의 주요 성분은 마그네슘, 규소, 브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질에는 다량의 방사능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실제 구름형 UFO가 떨구고 간 엔젤 헤어에 대한 검사 내용이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미스터리한 물질.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연구원들은 엔젤 헤어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 물질의 샘플을 요청해왔고, 이후 과학자들은 이 구름형 UFO의 정체에 대해 다양한 가설을 제시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엔젤 헤어는 구름형 UFO가 남긴 초과 에너지, 즉 미확인 비행체의 잔유물이라는 전제하에 제기된 가설이었습니다. 첫째, 엔젤 헤어는 캠트레일의 부산물이다. 캠트레일이란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케미컬 트레일의 줄임말로 특정 세력이 인구나 환경을 조작하기 위해 대기 중에 화학물질을 살포한다는 음모론이다. 그리고 이 화학물질이 뭉쳐져 형성된 것이 구름형 UFO이며 그 잔여물이 지상으로 떨어진 것이 바로 엔젤 헤어라는 주장이다. 그들은 엔젤 헤어에서 검출된 다량의 방사능 성분이 화학무기로 사용된 증거라고 주장한다. 또한 엔젤 헤어가 항상 이상한 구름과 함께 목격되는 이유에 대해선 캠트레일이 대기 중에 분사되면 물방울과 얼음 결정이 형성되게 되는데 그때 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구름형 UFO와 같은 기묘한 형태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둘째, 구름형 UFO는 대기생물이다. 일부 음모론자들은 엔젤 헤어와 함께 나타나는 이 이상한 구름이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대기생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엔젤 헤어가 이 대기생물이 배출한 분비물이며 그 근거로 구름형 UFO의 모습이 해양 무척 추동물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을 든다. 또한 하늘과 바다 사이에는 명확한 경계가 없으므로 대기와 해양을 하나의 연속된 환경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해파리와 같은 생물이 바다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대기와 해양이 맞닿아 있는 부분, 그 경계가 모호한 지역에서 해양 생물과 대기 생물이 서로 상호작용해 구름형 UFO와 같은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캠트레일과 대기 생물, 두 주장 모두 굉장히 흥미로운 가설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화학 무기보단 아무래도 대기 생물설 쪽에 조금 더 신뢰가 가는데요. 전 세계에서 목격되는 수많은 구름형 UFO들이 사실 어떤 외계 비행체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대기 생물일 수 있다는 조금 신박한 가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음모론자들은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싣는 몇 가지 근거를 제시했는데요. 하나, 해파리가 무리를 지어 이동하듯 UFO 역시 종종 집단으로 목격된다. 둘, 구름형 UFO와 해양 무척추동물은 모두 자체 발광하는 공통점이 있다. 셋, UFO의 목격 빈도는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해양 동물의 번식 주기와 상당히 유사하다. 넷, 엔젤 헤어의 형태가 해파리의 촉수와 비슷하며 둘 다 빠르게 증발하는 공통점이 있다. 다섯, 해양 무척추 동물은 보통 강력한 신경 독소로 사냥하는데 많은 UFO 목격자들이 이와 유사한 독소에 노출된 것과 같은 신체적 심리적 증상을 경험한다. 이와 같이 일각에서는 저번 미군 기지에서 포착된 해당 UFO 역시 이런 대기 해파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17년 미군 기지에 나타난 스카이 젤리피쉬 사건.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현존하는 UFO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꼽히는 케라 UFO 사건입니다. 보통 UFO가 발견됐다고 하면 이 사진이나 영상 정도로만 남아있는 게 일반적인데 이 사건은 놀랍게도 물적 증거까지 있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당시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1972년 8월 25일 일본 고치현 소재의 한 작은 시골 마을. 당시 13살 미치오라고 하는 소녀는 학교를 마치고 평소처럼 도로를 따라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그의 귀를 스치는 이상한 소리. 마치 전기가 타는 듯한 이 알 수 없는 굉음은 즉시 그의 몸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향한 그의 두 눈이 마주하게 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공중에 떠있는 의문의 금속 물체. 좌우로 움직이다가 다시 공중에 한참을 떠있다가 또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무한정 반복하는 물체. 마치 둔한 은색 모자가 박쥐처럼 날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이 사진은 들판 위에 떠다니는 물체를 포착한 사진입니다. 밤중이라 사진이 흐릿하긴 하지만 분명 무언가 공중에 떠 있습니다.
미치오는 무서웠지만 물체의 정체가 너무나도 궁금했고 용기를 내서 논밭을 가로질러 물체에 천천히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물체에서 이상한 빛이 그의 방향으로 발사됐고 그것이 일종의 경고라고 느낀 그는 즉시 그곳을 물러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비행체 안에 꼭 누군가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조종받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죠. 다음날 그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어제 봤던 물체에 대한 얘기를 전했습니다. 가츠오카 고지마, 히로시 모리, 야스오 후지모토, 그를 포함한 4명의 친구들은 다시 한번 물체가 나타났던 현장에 가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그날 저녁 7시 장소에 모인 이들은 들판에 쭈그리고 앉아 물체가 다시 나타나기만을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약 1시간이 지나 물체는 다양한 빛깔을 발산하며 또 한 번 들판 위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첫날보다 훨씬 낮은 높이에서 지면에서 약 1m 높이에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물체에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친구 가츠오카 고지마는 순간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면서 멈췄다 다시 가기를 반복하고 있었는데 물체가 우리의 속도에 비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까워졌어요. 비행체도 밝은 빛을 냈고 우리를 향해 접근하고 있었어요. 겁에 질린 소년들은 이번에도 황급히 몸을 돌려 도망쳤습니다. 그 후 집으로 돌아온 미치오는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래도 UFO 같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그 누구도 쉽게 믿어줄 리 없었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증거를 남기기 위해 다음번에는 카메라를 가져가기로 계획합니다. 9월 6일 밤 9시 30분 또다시 매우 낮은 높이에서 밭을 맴돌고 있는 비행체. 땅에서 무언가를 수색이라도 하듯 마치 바닥을 기어다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치오는 숨을 참고 천천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카메라의 플래시가 번쩍이자마자 비행체는 급격히 회전하면서 약 5m 높이 상공까지 튀어올랐습니다. 그러고 공중에서 잠시 동안 밝게 빛나더니 다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물체는 마치 땅을 파내려는 듯 계속해서 회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친구 히로시미로가 비행체를 포획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사진은 비행체를 집어들었던 그 당시에 찍은 사진입니다. 물체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용기가 생긴 이들은 물체를 배낭에 넣고 집으로 가져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름 20cm, 높이 약 13cm. UFO의 아래쪽에는 3개의 알 수 없는 기호와 정사각형, 그 속에 31개의 구멍이 뚫려 있었고 바깥 부분에는 수많은 원형 홈들이 파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물체를 이리저리 살펴봐도 도대체 어떤 부분이 비행을 가능하게 했던 건지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엔진 같은 추진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건 분명 아까까지만 해도 소란스럽게 날아다니던 비행체가 히로시의 손에 잡힌 후로는 더 이상 어떤 소리도 내지 않고 고요하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조금 더 면밀한 조사를 위해 당시 과학교육센터의 센터장이었던 친구 후지모토의 아버지에게 찾아갔습니다. 제가 확인했을 땐 별다른 특이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금 더 깊게 조사를 해봤어야 했던 걸까요? 사실 처음에는 아이들이 했던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날 새벽 물체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분명 물체는 어떠한 장치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후 가방 안에 고이 보관해뒀는데 다음날 확인해보니 물체가 없어진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정말 UFO였다면 어떠한 엔진이나 기계적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도 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들은 다시 UFO를 찾기 위해 약 2주간 매일같이 같은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 UFO가 이상하게 비가 오는 날에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약점인가? 그렇게 9월 19일 저녁 소년들은 폐수가 담긴 양동이와 수건 몇 개를 챙겨 물체를 찾아 나섰습니다. 밑에 바닥이 보이잖아. 지금 덮어 빨리. 이들은 비행체에 조심히 접근해 재빨리 수건으로 봉인하고 그 위에 폐수를 부었습니다. UFO를 뒤집어 밑면의 구멍에도 부었습니다.
급작스러운 귀를 찢는 듯한 굉음에 깜짝 놀란 소년들은 물체를 발로 차고 돌을 던졌습니다. 소리가 멈추고 다시 한번 비행체가 무력화된 것을 확인한 이들은 물체를 들고 재빨리 후지모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후 물체는 후지모토 아버지가 일하는 과학연구소로 보내져 면밀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성분 분석 결과 언노운 메탈, 알려지지 않은 금속체, 즉 지구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금속체는 강철보다 더욱 단단하면서도 무게가 굉장히 가볍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물체가 이토록 유명해지게 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아이들의 장난이 아니었던 거죠. 또한 물체의 내부에는 알 수 없는 끈적끈적한 물질이 들어있었는데 사람들은 이것이 물과 접촉한 외계 생명체가 이상 반응을 일으킨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케라 UFO 사건의 전말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가 한 방송국 프로그램에 의해 재조명된 사건인데요. 당시 소식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넘어온 것이다. 정부에서 극비로 진행한 어떠한 연구의 실험체였을 것이다. 지구를 정찰하고 있던 외계 드론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그냥 조작일 것이다. 하지만 이 조작이라 치부하기엔 소년들의 나이가 너무 어리고 또 이 사건으로 그들이 어떠한 명성이나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치현 케라 UFO 사건. 오늘은 세계적으로 큰 논란이 됐던 UFO 목격담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일본의 대표 항공사 재팬 에어라인즈의 한 기장이 증언한 UFO 조우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986년 11월 17일 오후 5시 당시 기장 테라우치 겐주, 부기장 토시토 다카노리, 엔지니어 추무라 요시오 이 세 사람은 파리에서 도쿄로 향하는 일본 항공 1628편을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들은 미국 알래스카주 상공 고도 32,000피트를 지나던 중에 굉장히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관제센터, 현재 저희 화물기 하방 600m 아래 알 수 없는 빛 두 개가 보입니다. 바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항공기인가? 정확히 식별은 안 되는데 저희와 동일한 속도, 동일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빛이 보인다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저희 소장님한테 전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상함을 느낀 다카노리 부기장은 급히 앵커리지 항공관제센터에 문의했는데 하지만 당시 관제소장의 응답은 지상 레이더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였습니다. 참고로 테라우치 기장은 전직 전투기 조종사로 10,000시간 이상의 비행 경험을 가진 매우 유능한 파일럿이었습니다. 때문에 야간 시야 훈련 또한 수도 없이 받았던 터라 그가 상공에서 식별이 불가능한 건 없었을 뿐더러 없는 빛을 잘못 봤을 리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부기장과 엔지니어도 함께 목격했고요. 테라우치 기장은 이때부터 이것이 UFO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자신의 필름 카메라로 물체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엔지니어는 물체를 마치 뛰어노는 두 마리의 새끼곰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약 7분가량 일본 항공기와 평행하게 비행하던 UFO는 갑자기 순식간에 화물기 150m 근처까지 상승해왔고 그것은 충돌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이상한 접근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UFO의 빛은 엄청나게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역추진을 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빛은 조종실을 환히 비출 만큼 강했고 당시 얼굴에 약간의 열기까지 느껴졌습니다. UFO는 마치 우리를 선도하듯 함께 나란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물체의 크기는 각각 DC-8, 여객기의 크기와 비슷해 보였고 정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앙부는 새까맣고 좌우는 무수한 노즐 다발에 덮여 있었는데 거기서 하얀 빛을 분출하고 있었어요. 빛이 강할 때는 마치 숯불처럼 불꽃이 튀어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은 테라우치 기장이 당시의 상황을 조종석 시점에서 묘사한 그림입니다. UFO는 3분가량 항공기를 선도하듯 대형을 유지하다가 이후 좌측 40도 방향으로 꺾어 빠른 속도로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UFO가 접근한 3분 동안 지상과의 교신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시적으로 통신장치가 마비된 것인지 아니면 관제소에서 고의로 차단한 것인지 모르지만 확실한 건 UFO가 사라진 후
모든 통신 장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후 약 10분이 흘러 처음 두 UFO가 사라진 방향에서 또 한 번 의문의 빛이 나타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의 빛보다 훨씬 거대했습니다. 이 역시 동일한 고도, 동일한 속도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처음에 나타난 두 대 UFO가 이 거대한 외계선에서 보내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마치 대형 항공모함 두 척을 맞대고 쌓은 것 같은 구체 모양의 우주모함이었어요. 보잉 747기 길이의 수십 배에 달하는 정말 엄청난 크기였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 현장에 있던 엔지니어 츠무라 요시오가 그린 우주모함 스케치입니다. 부기장은 다시 한번 앵커리지 관제센터에 확인해봤지만 여전히 그쪽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답변. 이에 테라우치 기장은 항공기의 기상 레이더 거리를 최대 20마일로 설정했고, 그러자 정확히 동일한 방향으로 약 7마일, 10km 떨어진 곳에 녹색으로 비치는 거대한 물체가 레이더에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란 기장은 관제센터와 연락을 취하며 고도를 1200m 내려 360도 선회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항공기가 방향을 틀자 우주모함은 다시 그들을 뒤따라 붙었습니다. 그 시각 관제센터에서는 지금도 육안으로 보입니까? 전투기를 날려서 확인해볼까요? 라고 말해왔지만 테라우치 기장은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것이 만약 고도로 발달한 우주선이었다면 우리가 어떠한 대응 액션을 취했을 때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확인 비행선이 당장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안전상 전투기 발진을 거절했습니다. 이후 항공관제센터는 당시 일본 항공기와 교차된 코스를 날고 있던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기에게 근처 UFO가 육안으로 보이는지 확인해달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하지만 UA기의 답은 아무런 비행 물체도 보이지 않는다. 이에 테라우치 기장은 UA기와 잘기가 서로 엇갈릴 시점에는 이미 우주모함은 사라져버린 후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UA기가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는 무려 UFO가 나타나고 30분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오후 6시 20분 잘 1628편은 앵커리지 국제공항에 무사히 착륙하게 됩니다. 하지만 착륙 직후 기장을 포함한 비행기 탑승자 3사람은 미 연방항공국 FAA 보안관리팀에 의해 심도 깊은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알 수 없는 불빛은 확실하게 보였고 기내의 레이더에도 표시됐으니까 어떠한 비행 물체가 존재했던 것은 확실합니다. 당시 앵커리지로 착륙하기 위한 데이터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테라우치 기장은 앞을 봐 라고 말했습니다. 파란색 비스무리한 두 개의 빛이 상하로 흔들리듯 보였어요. 기장이 말하는 우주모함인지의 여부는 확신하지 못하지만 오로라가 보이는 시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와인을 실은 화물기이기 때문에 승객은 없었습니다. 역에 끼었다면 더 많은 목격자가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이때부터 언론은 갑자기 테라우치 기장을 비판하며 UFO를 본 것은 허상이라고 부정적인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의 신빙성을 가장 크게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키포인트, 바로 정말 UFO가 레이더에 포착되었는가 인데요. 분명 테라우치 기장의 말에 따르면 관제센터의 지상 레이더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교도 뉴스의 기사에 따르면 UFO로 보이는 물체가 당시 지상 레이더에도 포착되었다 라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약 2개월이 지나 교도 뉴스는 이전에 보도와는 전혀 반대되는 내용으로 그런 적이 전혀 없었다고 정정 보도를 한 겁니다. FAA 역시 조사 결과 실제 레이더에는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고요. 또한 이 항공우주 전문가 필립 제이 클라스 박사는 이 두 개의 UFO가 사실 화성과 목성을 착각한 것일 수 있다고 다소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화성과 목성이 이 아기곰처럼 항공기를 쫓아오지는 않죠. 또 기내를 비출 만한 강한 빛도 발산하지 않고요. 이에 사람들은 은밀한 거대 단체가 해당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회의적인 찌라시를 뿌린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언론 플레이는 사람들에게 잘 통했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기에 사건은 흐지부지 잊혀져 갔습니다. 그 사이 테라우치 기장은 사건의 책임으로 지상직으로 좌천을 당했고요. 그런데요, 사건 후 약 15년이 지난 2001년 갑작스런 한 남성의 등장으로 인해 이 사건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2001년 5월 9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UFO 디스크로저 프로젝트. 이는 당시 군, 기업, 정부 관계자 20명을 대상으로 한 공개 청문회였는데요. 여기서 86년 일본 항공 사건의 진실을 폭로한다는 증언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는 바로 사건 당시 미 연방항공국 사고조사팀의 부서장 존 켈러헨이라고 하는 남성이었습니다. 그가 청문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당시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하자 앵커리지 관제소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언론이 떠들썩한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상부로부터 조사 중이라 답하라는 지시를 받고 관제소로 명령을 하달한 다음 사용 가능한 모든 정보와 데이터를 가지고 FAA 기술센터로 향했습니다. 이것은 그때 촬영한 모든 비행 데이터의 음성 녹음 및 레이더를 녹화한 영상입니다. 당시 관제사들 간의 대화 기록에 따르면 일본 항공기의 11시, 1시 방향에 UFO가 레이더에 포착되었으며 이는 민간 항공기나 군용기가 아니라는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후 FBI, CIA를 포함한 과학조사팀이 파견돼 사건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그들은 우리의 모든 데이터를 압수했지만 다행히 우리는 원본을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계자 중 한 명은 이 사건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이 회의를 가진 적도 없는 것이다. 라고 모든 참석자들에게 강조했습니다. 그가 청문회에서 주장한 내용은 대략 이 정도입니다. 그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니냐고요? 글쎄요, 굳이 그가 그럴 이유가 있었을까요? UFO를 목격했던 기장부터 당시 청문회에 모인 20명의 고위 인사들까지 모두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명예를 잃으면 잃었지 폭로를 한다고 해서 이들이 얻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본 항공 UFO 조우 사건, 미국 네바다주에 위치한 1급 군사기지 51구역. 여러분 모두 한 번쯤 이 51구역에 대해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또 UFO, 외계인 하면 가장 먼저 언급되는 곳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곳은 음모론의 성지라 불리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몇몇 음모론자들이 제작한 조작 영상 때문에 예전 그 51구역의 위상이 많이 실추된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그 영상 때문에 51구역이 조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51구역은 단순한 군사기지일 뿐인데 음모론자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과장된 것일 뿐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아닙니다. 오늘은 51구역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조작으로 밝혀진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보시다시피 굉장히 자극적인 영상입니다. 이는 1946년 미국 방송국 PD 레이 산틸리가 공개한 영상인데요. 그는 이것이 51구역 로즈웰 사건 때 추락한 이 외계인의 해부 영상이라 소개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영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는 해당 영상을 뉴스에 생중계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영상,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작된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 외계인은 특수효과 조각가인 제임스 카터가 제작한 조형물이었는데요. 산틸리의 행동을 보다 못한 조각가가 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솔직하게 폭로를 한 겁니다. 이거 사실 가짜입니다. 대중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만큼 이 배신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람들의 실망도 배로 컸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51구역에 무슨 외계인이야?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굳이 방송국은 왜 이런 걸 방영했고 또 조각가는 왜 갑자기 폭로를 한 걸까요? 상식적으로 조작을 할 거면 먼저 조각가랑 합의부터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 애초에 이 조형물의 제작을 의뢰할 때부터 조각가가 용도를 모르고 만들었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방송국이 51구역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역으로 조작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도대체 왜 51구역이 음모론의 성지라 불리게 되었는지 몇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전 CIA 요원의 폭로. 이 영상은 2013년 3월 5일 전직 CIA 요원 에드워드 스미스의 인터뷰 영상입니다. 참고로 당시 그의 나이는 77세의 고령의 나이로 급성 신부전으로 인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내 삶이 끝나기 전에 오랜 비밀을 털어내고 떠나고 싶다. 인터뷰 내용 함께 보시죠. President Eisenhower was there and Nixon, and they said, we called the people in from. 영상에서 그는 자신의 일대기를 약 20분에 걸쳐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So you go out with your superior. Yes. You fly out.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저는 20대 미공군으로 복무하며 블루북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블루북은 당시 1952년부터 69년까지 미 공군이 공식적으로 진행한 최초의 UFO 연구 프로젝트였어요. 이러한 경력을 인정받아 저는 상급자의 제안으로 CIA로 이직을 하게 됐고, 이후 사건의 브리핑을 위해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닉슨 부통령을 만나게 됐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저와 저의 상급자에게 UFO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셨습니다. 51구역에 관한 최신 정보가 궁금한데 정부의 관할이 아니라 도통 알 방법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하여 저희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지령을 받아 51구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도착했던 곳은 51구역 내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S4 지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굉장히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S4 지구에는 로스웰 사건 때 추락한 UFO와 거기에 탑승했던 외계인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UFO는 완전히 파손된 상태였고 탑승 외계인은 모두 사망한 것으로 보였어요. 외계인의 외모는 약간 동양인과 비슷해 보였지만 피부의 질감은 인간과 전혀 다른 형태였습니다. 머리는 크고 코와 입이 굉장히 작으며 귀는 커다란 구멍처럼 보였어요. 이 외에도 그는 S4 지구에 이 U2라고 하는 당시 고성능 정찰기도 많았다고 말하며, 때문에 그와 그의 상급자는 혹시 이곳이 비밀리에 외계인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최신 군용기 실험 시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조사 임무를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곧바로 저희는 대통령에게 51구역의 진상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며 이건 절대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끝으로 그는 해당 인터뷰에서 거짓말을 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맹세하며 오랜 비밀에서 해방되어 너무 후련하고 또 고맙다고 전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전직 CIA 요원이 폭로한 충격적인 이야기. 과연 사실일까요? 그런데 51구역을 폭로한 내부 고발자는 에드워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항공우주과학자 보이드 부시먼의 폭로. 먼저 이 이야기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폭로자 보이드 부시먼이라는 사람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그는 로키드 마틴이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항공우주 기업에서 로켓 개발을 담당한 수석 과학자이자 실제 51구역에서 UFO 연구를 진행했던 사람입니다. 약 40년간에 걸쳐 수많은 특허를 취득하고 이 항공우주 산업에 막대한 공헌을 한 인물인데요. 그런 그가 51구역의 진상을 폭로한 겁니다. 이 사진들은 제가 51구역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이 중 근거리에서 촬영한 UFO는 지구에서 제작하던 시험 단계의 UFO도 있습니다. 약 30분에 걸친 해당 인터뷰 영상에서는 이 외계인과 UFO 사진을 포함한 다양한 그의 경험담을 폭로했는데요. 그는 외계인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첫째, 외계인의 모습. 외계인의 신장은 약 1.5m 정도로 평균 수명은 230세 정도 됩니다. 손가락의 길이는 인간의 손가락보단 약간 길거나 비슷하고 발에는 지느러미가 달려 있습니다. 둘째, 외계인의 고향. 그들은 지구에서 68광년 떨어진 콘툼리아라는 행성에서 왔으며 직경 약 12m의 UFO를 타고 지구까지 도착하는데 45분이 소요됩니다. 이미 지구에는 수많은 외계인이 방문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지구인으로 살고 있으며 그들은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친숙한 인물들입니다. 셋째, 외계인의 능력. 그들은 말보다 텔레파시를 이용해 의사소통을 합니다. 저 또한 그들과 같은 공간에서 이동하는 동안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머릿속에 들리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넷째, 외계인의 성격. 외계인에게는 두 종류의 타입이 존재합니다.
지구를 목장으로 비유한다면 하나는 가축을 돌보는 카우보이 유형, 다른 하나는 소도둑 유형. 카우보이 유형은 인간에게 매우 우호적이며 지구인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18명의 우호 외계인이 51구역을 포함한 미국 정부 시설에서 인간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 러시아와 협력하여 반중력 UFO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증거로 제시한 사진도 사진이지만 그가 하는 이야기가 마치 사실처럼 상당히 구체적인 게 조금 소름 끼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말들이 모두 거짓말처럼 들리시나요? 보이드 부시먼 역시 이 앞서 소개해드린 CIA 요원과 마찬가지로 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빛나는 경력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쳤던 과학자가 굳이 죽음 직전에 이런 수많은 사진들을 날조해서 자신의 경력에 먹칠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 네바다주에 위치한 1급 군사기지 51구역. 이것은 정말 과거 외계인과 공동으로 진행된 비밀 실험기지였던 걸까요? 이 광활한 우주에 만약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면 과연 그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1964년 소련의 한 천문학자 니콜라이 카르다쇼프는 이런 외계 문명의 모습을 추정하기 위해 한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문명이 발전하기 위해선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들이 뿜어내는 에너지의 총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진보된 문명이다. 이렇게 탄생한 카르다쇼프 척도는 행성이 내뿜는 총 에너지의 양에 따라 최초엔 3단계로 구분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 7단계까지 확장된 상태입니다. 오늘의 미스터리, 외계 문명의 등급을 매기는 카르다쇼프 척도입니다. 시작은 제1문명이 아닌 제0문명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제0문명에 해당하는데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그래도 이 등급에선 꽤나 높은 문명에 속하는 0.75 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원래 카르다쇼프 척도에서 가장 낮은 단계는 제1문명이지만 이후 과학자들이 우리의 문명을 설명하기 위해 굳이 0단계를 추가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0단계면 먼 옛날 원신들은 대체 뭔데? 걔네들에 비하면 우리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발전을 이룬 문명이잖아. 원시 시대는 문명이라 할 수도 없지만 굳이 같은 인류 역사로 본다고 해도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0단계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도 0단계고 지금도 0단계예요. 물론 현재 우리는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눈부신 시대에 살고 있죠. 인터넷 하나로 전 세계가 연결되고 또 우주를 탐사하고 반도체, AI, 정말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18세기 산업혁명부터 현재까지 불과 300년 만에 현재의 과학기술력에 도달했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그런데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면요. 곧 우리의 과학기술력이 고작 300년 밖에 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걸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문명은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한 갓난아기 수준이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제0문명은 어떤 에너지를 생산할 때 오직 그들이 살고 있는 행성의 자연적인 천연자원만을 활용하는 문명을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물이나 불, 바람 같은 자연에너지원에 의존했던 고대 문명부터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현대 문명까지 이 둘은 분명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두 문명 모두 에너지 활용의 한계라는 부분에서 아주 치명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깨어나오지 못하면 문명은 결코 1단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문명의 경우 1단계까지는 약 200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측 중입니다. 제1문명은 바로 행성급 문명입니다. 쉽게 말해 행성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완벽히 활용하고 또 통제할 수 있는 문명을 의미하는데요. 이들부터는 단순히 행성 내의 천연자원뿐만 아니라 항성계의 별빛, 즉 지구의 경우 태양에서 도달하는 모든 태양빛을 다양한 방식으로 100% 활용이 가능하다면 제1문명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구에서 사용하는 모든 자원들도 이 태양 에너지가 다양하게 변환된 형태인데요. 가령 햇빛을 받고 자라난 식물이 시간이 흘러 석탄이 되고 또 그런 식물을 먹고 자란 동물들이 죽고 나서는 석유가 되죠. 이렇듯 태양빛을 100% 활용하는 제1문명은 석유 고갈과 같은 자원 고갈의 문제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또한 이 문명은 에너지를 완벽히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심지어 기후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거대한 태풍을 약화시키거나 가뭄 지역의 강수를 유도하는 등 사실상 신에 가까운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행성의 사회 역시 제1문명에서의 가장 큰 위협은 자원 고갈, 자연적인 재앙, 또 핵전쟁으로 인한 자멸, 기후변화, 이런 전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국가라는 경계의 개념이 희미해지고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행성 공동체 사회를 이루게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볼 땐 유토피아나 다름없어 보이지만 이 또한 우주적인 관점에선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제2문명은 태양빛을 단순히 이용하는 수준을 넘어 태양 전체를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문명입니다. 다른 말로 항성급 문명이라고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다이슨구가 있습니다. 태양과 같은 항성 주위를 완전히 둘러싸고 거기서 방출되는 모든 에너지를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흡수할 수 있는 이론상의 구조물이죠. 때문에 이 문명부터는 더 이상 에너지 절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아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가 남아 도니까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다양한 시도들도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우주 비행은 거의 광속에 가까워지고 또 이론으로만 존재했던 워프 기술이 실제로 구현돼서 자유로운 시공간 여행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때부터는 우주 식민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주변의 대부분의 행성들을 테라포밍하고 인류의 거주 지역을 단 한 개의 행성이 아닌 수십, 수백 개로 확장해 나갑니다. 지구의 경우 제2문명까지는 대략 10만 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은하급 문명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의 항성을 넘어 은하계 전체를 장악한 문명인데요. 제2문명이 하나의 항성만을 마음껏 쓰는 수준이었다면 이들은 은하계 내의 모든 항성들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문명입니다. 무려 수십억 개에 달하는 별을 언제든지 마음껏 뽑아 쓰는 문명이죠. 이 문명에 도달하기 위해선 먼저 은하계를 장악해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 은하 안에 또 다른 지적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태양 에너지를 넘보는 미래의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겠죠. 이렇게 은하급 문명으로 도달하기 위해선 다른 외계 문명의 항성부터 먼저 정복해야만 합니다. 우리 은하만 해도 태양 밝기의 무려 2500배에 달하는 북극성, 태양 질량의 약 400만 배에 달하는 초대 질량 블랙홀, 태양 부피의 100억 배에 달하는 적색 초고성 2-18, 그리고 밝기 500조 배에 달하는 퀘이사 등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에너지원들이 수도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비로소 제3문명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한 이때부터 등장하는 핵심 기술 중 하나는 바로 반중력 기술인데요. 중력을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만드는 기술로 현재까진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기술입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기술이죠. 참고로 이 기술은 자기장을 이용하는 초전도체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 우주 팽창의 근원이라 불리는 암흑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SF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공중에 떠다니는 자동차나 또 가끔 지구에서 목격되는 이런 UFO 같은 비행체들이 실제로 지구를 방문한 제3문명의 흔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 자체적인 인공행성을 창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시공간을 넘어 은하계의 항성들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히 신에 가까운 이들보다도 훨씬 더 능가하는 초월적인 문명들은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제4문명은 오메가 문명으로 전 우주의 모든 에너지를 완전히 활용할 수 있는 문명을 의미합니다.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우주의 물리 법칙조차도 무의미해지고 생물학적 한계를 초월하여 의식을 추출하고 더 이상 물리적인 몸에 의존하지 않는 불멸의 존재로 달성하게 됩니다. 물리적인 몸이 파괴되더라도 의식 자체는 계속해서 다른 형태로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술에 필요한 주 에너지원은 바로 초신성 폭발인데요. 초신성 폭발은 1개 은하당 약 100년을 주기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제4문명은 여러 은하들을 돌아다니며 이런 초신성을 수집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모은 에너지로 별들의 생명을 연장하고 생명체를 창조하는 등 스스로가 우주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자신들이 불멸의 존재가 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세상까지 창조하는 조물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4문명은 제0문명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제5문명은 단순히 하나의 우주에 국한되지 않고 다중 우주의 개념을 완벽히 깨우친 문명입니다. 이 문명은 우리가 속한 우주의 물리법칙을 완전히 깨부수고 다른 우주와 상호작용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다른 우주로 넘어가는 일은 이들에게도 결코 호락호락한 일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에너지를 요구하는데 그 열쇠는 바로 블랙홀의 대척점에 있는 가설 속 천체 화이트홀에 있었습니다.
블랙홀이 모든 물질을 빨아들인다면 이 화이트홀은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를 끊임없이 방출하는 전체인데요. 제5문명은 이런 화이트홀에서 추출한 에너지를 이용해 결국 다른 우주로의 초월적인 이동을 이루어내게 되죠. 그리고 각기 다른 우주를 넘나들며 그곳의 자원과 지식을 모으고 자신들의 문명을 정점에 이르게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토록 거대하고 무한해 보였던 다중 우주 속에서도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한 법칙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말이죠. 제6문명은 다중 우주뿐만 아니라 다중 차원까지도 완벽히 조작할 수 있는 문명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3차원 세상을 넘어 4차원, 5차원 이상의 세상에도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 이들은 모든 차원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에서 다양한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무수한 평행 우주 속에서 수많은 변수를 동시에 다루고 각각의 차원이 가지는 고요한 물리 법칙과 생명체의 규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는 모든 시공간 그리고 차원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이므로 이들은 그 안에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동하며 무한한 창조와 파괴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제6문명은 불사의 존재를 넘어 그 자체로 전지전능한 창조자인 셈입니다. 제7문명은 그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궁극의 문명입니다. 제6문명이 신에 가까운 존재라고 한다면 그 신을 창조해낸 존재는 과연 누구일까요? 제7문명일까요? 제6문명은 우리가 사는 제0문명과 같은 저차원 문명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0문명은 다시 시간이 흘러 6문명에 도달하겠죠. 때문에 결국 누가 이들을 만들었는가라는 질문은 철학적인 질문이 됩니다. 신과 같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과연 처음부터 있었는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발전해온 진화의 결과물인지에 대한 질문은 제6문명과 7문명에서도 똑같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만약 궁극적인 신이 존재한다면 그게 바로 제7문명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 그 신조차도 무한히 진화하는 존재라면 아마 그들도 자신의 기원을 알 수 없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작 0단계에 해당하는 우리 문명만 해도 생명이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건지 인류의 기원에 대한 미스터리는 영원의 숙제로 남아있으니 말이죠. 오늘은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면 그 등급을 매겨보는 카르다쇼프 척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